취업을 뽀개서 큐레이션해주는 칩복 코디 여의도랑이 권혁주입니다. 자, 현대자동차. 많은 분들이 정말로 환상의 직업 아니면은 꿈의 직장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근데 뭐 상시 채용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더더욱 이제는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자, 좀 디자인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현대차에서 새로 밀고 있는 그렇죠, 그랜저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한번 어떻게 이런 차들이 계속적으로 신차들이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기업 분석은 해야 되겠죠. 자, 볼까요? 설립일은 67년 되어 있고요. 자, 매출액이 77조 한 9천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8년도 결산은 96조였습니다. 그래서 3분기, 19년도 3분기 지금까지 나온 공시자료 중에서 가장 최근인데 3분기까지 보면 77조였고요. 영업이익이 18년도 결산이 2조 4천억이었는데 3분기까지 누적이 한 2조 4천억 원 정도 나왔어요. 이미 뛰어넘었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결산, 19년도 결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분위기는 좋다. 자, 연결분기 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분기 순이익도 한 2조 한 4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공시자료 가볼까요? 네, 보시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보면서 사실 숫자가 중요하냐? 뭐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죠. 매출이 많이 올랐네.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네. 아니면 영업이익이 떨어졌네. 당기순이익 떨어졌네. 왜 그러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왜 그런지.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아니면 이렇게 영업이 잘 되는데 어떤 전략을 써서 이렇게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왜 그렇지? 항상 Y를 던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출자료 봤을 때, 재무제표를 봤을 때에 단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런지를 찾아내셔야 되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면접 준비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들의 고민이 곧 나의 고민이 되거든요. 나의 고민과 면접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다르면 사실 엉뚱한 답변을 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현대자동차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생각하는 부분을 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재무제표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재무제표를 본다. 재무제표는 어디서 본다? 공시자료 가서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대표 4명 이렇게 돼 있고요. 인원 현황 돼 있고요. 뭐 6만 9천 명 돼 있고요. 그다음에 평균 연봉 1억 미만이다. 한번 볼까요? 자,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빨간 것으로 친 게 뭐냐면 이제는 인원수죠. 한 6만 9천 명 정도가 이제 합계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평균 근속 연수입니다. 공사도 아니고 무슨 공공기관이에요? 19년이에요, 19년. 이런 기업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마 취준생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를 못 보니까 이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보실 텐데 역시 직장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합격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뭐 직장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근속 연수 19년이면은 무슨 뭐 공무원이죠, 사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부분의 평속 근속 연수가 뭐다? 19년입니다.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대단한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유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CEO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원희 대표이사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4명의 대표이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대표이사로 이원희 사장으로 되어 있죠. 현대자동차의 모든 이해관계가 관심과 맞닿아 있는 5대 지속 가능성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 가치, 환경 책임, 상생 협력, 인재 존중, 지역 사회인데 제가 왜 빨간색으로 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면접 준비하신다고요? 여기 답이 다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뭐가 고객 가치고 현대자동차가 추구하는 뭐가 고객 가치고 환경 책임이 뭐를 말하는 건지 상생 협력이 뭔지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요, 뭐뭐에 따라 이 5가지의 지속 가능성 가치에 따라서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고객 가치는 뭘까 본다면요. 대형 뭐 팰리세이드 나왔어요. 그래서 SUV 뭐 시장을 라인업을 구축을 했다. 그다음에 모빌리티 디바이스로 새로 나온 진영 소나타를 출시했다. 쭉 나오는데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어떤 게 고객 가치인지. 자,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현대 크레드를 글로벌 거점에 갖고 5곳이 있습니다. 제로원,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있고 중국이 이렇게 5곳에 있는데 사실 중국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겼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 자료를 찾으셔도 네 군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군데. 근데 이제 중국 베이징이 정말 얼마 전에 생겼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런칭을 했는데 그래서 총 5곳입니다. 현대 크레드는 5곳이다. 아마 근데 크레들이 뭐냐 물어보실 것 같아요. 사실 너무 최근 자료라서 너무 따끈따끈하다 보니까 아마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한 거라고 아마 이해하실 텐데 왜 못 들어봤으니까. 아무튼 끝까지 읽어볼게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서 4차 산업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크레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크레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이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진짜? 크레들?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크레들은요 약어입니다. 사실 약자인데 Center for Robotics Augmented Design in Living Experience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요. 사실 크레들이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스타트업을 도와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진보를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니면 이렇게 어떤 벤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실 크레드라는 용어로 찾아보시면은 사실 요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냥 요람이다. 근데 어떤 요람이냐?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요람이 되어서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 크레드를 통해 또 하나의 사적 기대를 기대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을 양성하고요. 스타트업을 양성하고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당연히 그런 벤처기업들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현대자동차에 이바지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직이 거대하다 보면 사실 약간 느린 속도감을 지금의 기술의 트렌드를 못 따라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규모화된 스타트업들은 뭐예요? 빠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애자일 전략이라고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애자일, 민첩하게 움직이는 실리콘밸리에서 하고 있는 전략들, 애자일 전략을 통해서 지금의 트렌드를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크레드라는 게 그럽니다. 지금의 트렌드를 민첩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현대자동차의 기술의 진보에 이바지하겠죠. 이를 위해서 유능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현대자동차 그룹 거점의 기술 개발과 적용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뒤로 가볼까요? 그런 데가 5군데 있다. 그런 거점 지역이 센터가 5곳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환경 책임도 있죠. 뭐 클린 모빌리티로의 전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 전동화 모델 발표 개발 계획을 했고요. 25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현대자동차의 특징을 뽑으라 그러면 역시 수소죠. 수소 사회죠. 그래서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통한 퍼스트 무버로서의 수소 사회를 실현하겠다. 수소 사회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현대자동차 이미지를 이제 포지셔닝 지금에 와서 이제 어떤 4차 산업혁명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가고자 하는 어떤 포지셔닝을 뽑으라 그러면 수소 사회, 수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아마 동감하실 텐데 그 정도로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나다. 수소 전기차 쪽에서는 정말로 현대자동차가 앞서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환경 책임이겠고요. 자, 상생 협력도 있죠. 그래서 뭐 전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상생을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협력사들과 상생하는 건데 19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1차, 2차, 3차 협력 회사 대상 미래성장 펀드에 대한 확대 출원을 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실제 현대자동차만 원청만 그게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이런 하청, 협력 회사들까지도 뭐한다? 같이 상생하려는 모습들. 이게 상생 협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인재 존중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혁신적인 기업 문화의 정착과 임직원 안정에 힘쓰고 있는데 상식 채용 전환 바뀌었죠. 그래서 상식 채용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문 능력 중심의 상식 학습 체계 구축 등 변화되는 산업에 뭐예요? 변화가고 있는 거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맞춰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첩하게 또 나오네요. 애자일,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말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5가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인재 존중 보면은요. 실제 좀 더 알아볼게요. 사실 여러분 지금 현대자동차 채용 사이트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상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 풀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인재들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예전에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릴 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턴제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H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채용 사이트에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H 익스피리언스 인턴, 신인턴제인데 이렇게 이게 조금 많이 바뀌었었죠. 기존의 구 인턴제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3학년 2학기에서 4학년 1학기에서 이제 인턴을 했었는데 지원 시기도 학예, 동계 나눠서 있었죠. 분야도 전 분야에서 10시간도 6주 이렇게 돼 있었는데 뭐 지금의 H 익스피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연계형과 연구형으로 이제 약간 이분화시키고 그다음에 뭐예요? 졸업자, 그다음에 특징적인 게 뭐예요? 기졸업자, 대학원 재학생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그 지원 시기도 연중 수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뽑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정말 기술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빠르게 기술이 진보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수시로 필요한 인력을 그때그때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면은 지역사회와 이바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지역사회와 보유 역량을 포용한 CSV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냥 아이오닉, 포레스트 조성을 했다. 로보카 폴리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런 건 굉장히 칭찬할 만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아울러서 중국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 요르단 페트라 세계문화유산 보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야 이렇게 내가 사회 지역사회 이바지하고 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주요 사업 부분 말하시오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갑니다. 훅 들어오겠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 이거 모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 이제는 대학에 특강을 갈 때가 있었어요. 한 2달 됐나요? 특강 갔는데 이제 자동차 관련 전공이었습니다. 다들. 그래서 자동차 전공했던 그 학생들 대상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현대자동차 지원하기보다는 이제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협력 회사들 왜냐하면 워낙 강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데를 지원을 하는데 질문이 그거예요. 교수님, 그 자료가 너무 없어요. 아니, 자료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받거든요. 그러면 단순합니다. 현대자동차 보시면 돼요. 현대자동차 어차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 협력회사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다? 현대자동차에서 추구하는 기업 전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의 사업 부분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사업 부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나요? 차량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차량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 부분이 있고요. 기타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차량 부분은요. 현대자동차에서 약 78%를 매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차량 정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78%를 담당하고 있다. 자, 금융 부분 있죠. 할부죠. 차량 할부 금융 결제 대행 업무가 15%를 담당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의 철도 차량 제작이겠죠. 로템이죠. 로템. 그래서 궤도 이런 거죠. 7%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주요 사업 부분 3가지 기본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혹시나 여러분께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이거는 말씀을 드리게요. 자, 면접 준비 또 들어가 볼까요? 2020년 이후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말해보시오라고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꼭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소기업 굉장히 많아요. 그런 회사를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고민이 저한테 항상 그래요. 자료가 없어요. 다트 가서도 안 나와요.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럼 뭐예요? 현대자동차를 쫙 준비를 하셔라. 현대자동차를 알면 대충 어느 정도의 여러분 면접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말해보시죠. 현대자동차에서도 나오지만 관련된 회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 부품 계열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4가지는요. 여러분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실제 2020년 이후에 자동차 산업의 변화거든요.
근데 요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강조드립니다. 뭐 머리가 안 들어오더라도 잘 안 들어와도 이해는 제가 하게끔 설명을 드리겠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야? 전기 동력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죠.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두 번째로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신교통체제에 대한 법제도의 개정을 통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요, 좀 이따 제가 각 나라의 이런 자율주행차의 법 체제에서 말씀드릴 텐데, 꼭 우리가 법을 알아야 되나요? 라고 보시는데 알아야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 전기동력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법 체제가 미미하게 되면 이게 길거리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후진국일수록 법 체계가 후진국일수록 사실 이런 어떤 자율주행차가 다니질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보면은 친환경 정책, 이런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런 자율주행차가 발전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정책을 안 하면 굳이 자율주행차, 전기모터 자동차 나올 필요가 없죠. 내연기관 계속 쓰겠죠. 연기 막 뿜어도 되니까. 근데 선진국에서 뭐 하고 있어요?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가지고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네요. 그 기준을. 당연히 그러면 전기자동차 가겠죠. 수소차 가겠죠. 이렇게 메커니즘이 있다. 자, 세 번째로는 자동차 기업들이 2030년까지 전기차 신차 판매 비중을 최대 30%까지 올리기 위해서 전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네 번째 너무 중요하죠. 공유경제 시대로 전개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 중심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적이 바뀔 것으로. 이게 현대자동차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뭐냐면 이제는 공유경제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뭐 깊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공유경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이제 하버드의 레식 교수, 그러니까 인터넷 창에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레식 공유경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레식 교수, 하버드 레식 교수를 아셔야 돼요. 레식 교수를 알면 공유경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공유경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 이제는 이런 공유경제 시대에 맞춰서 기존의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이걸 하고 있다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트렌드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현대자동차에서 다 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단 솔루션 서비스업을 강화하고 있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현대자동차도 이거에 발맞춰가고 있다. 자, 자동차 산업 매출 구조를 잠깐 볼게요. 자, 실제로 이건 뭐 제 자료가 아닙니다. 이미 산업 쪽에서 쓰이고 있는 자료인데 보세요. 좀 보시면 이제는 2030년 갈수록 뭐가 되나요? 자율 제한이 있고 자율 혁명이 있는데 쭉 올라갈수록 뭐가 되냐면요. 기존 전기차 판매는요.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 혁명 시대에는 줄이는데 뭐가 늘어요? 대신에 눈에 확 뜨는 게 뭐죠? 전기 자율 판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확 늘죠? 공유 이동. 그죠? 공유 이동이 확 느는 모습 우리가 그냥 딱 봐도 표 봐도 딱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야? 또 한 가지 드는 게 신기술 AS 시장, 그죠? AS 시장 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공유 이동, 그 다음에 전기자율 판매 이런 게 좀 늘어가고 있는 모습이 있죠. 실제 자동차 산업의 매출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니까요. 이젠 제조업의 내연기관 중심으로는 이제 게임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부품 비중 굉장히 중요하겠죠. 쭉 보시면 뭐가 되어 있어요? 눈에 띄는 게 뭐가 되나요? 자, 기계 보세요. 기계가 어떻게 되나요? 줄고 있죠. 기계 줍니다. 그럼 뭐가 늘어요? 소프트웨어가 늘죠. 그다음에 뭐야? 기타도 느는데 눈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실제 그 여러 가지 강의를 해요. 근데 최근에 한 대학에서 어떤 강의를 해달라고 왔냐면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자동차 부품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 교수님께 굉장히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네요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부품 산업이 좀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부분이 이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 것쯤은 여러분 눈에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 정책,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의 정책이 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환경 정책, 친환경 정책이 없으면 굳이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전기 자동차인지 수소 자동차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연기관으로 그냥 연기 뿜뿜을 내겠죠. 하지만 각 나라마다 이런 친환경 자동차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미세먼지 안 돼, 더 이상 이산화탄소 안 돼. 이렇게
일산화탄소 안 돼.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전기차나 수소차로 갈 수밖에 없는, 친환경 자동차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 7월에 배출가스 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유로 6 규제, 6의 어떤 규제의 기준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규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의 미세먼지 공장이 워낙 세계 공장이잖아요. 미세먼지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많습니다. 정말로 매우 많죠. 하지만은 중국도 이렇게 발빠르게 친환경 정책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쭉 보시면은 아까 써져 있죠. 진한 글씨의 북경시는 모든 버스와 트랙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의무화했다.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모든 자동차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도록 요구했다고 되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노후 자동차 폐출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사실 제가 봤을 때 친환경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현대자동차의 가장 큰 매출이 나오는 게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이나요. 그래서 중국 시장과 북미 시장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유럽 시장도 있죠. 유럽 시장 같은 게 아일랜드가 여기 있죠. 2030년부터 가솔린과 디젤 차량 판매 금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거나 금지를 검토하는 국가가 있는데 노르웨이, 스웨덴, 인도, 네덜란드,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에는 아예 이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은. 이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쭉 읽어보세요 한번. 너무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시고 캡처 딱 떠서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북미 지역 나오죠. 당연히 북미 지역도 이렇게 친환경 정책을 하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자동차 전력 2019에서 2050년 자동차 부분에 온실가스 80% 절감 목표 이런 어떤 정책도 이해하셔야 되겠다. 인도도 이해해 주시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 전기 스쿠터, 거기 워낙 많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전기로 운행하는 모든 운송사를 포함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게 약간 특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면접을 준비하실 때에 이렇게 각국의 정책들, 어차피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연기관 이제는 안 물어보겠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이렇게 각국의 정책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미래 전략은 무엇이 있는가?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께서 질문이 현대자동차의 미래를 얘기해봐라. 아니면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봐라. 아니면 미래 전략에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공유경제 여러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동수단 솔루션 서비스 사업이죠. 이게 바로 공유경제인데 공유경제 시대가 전개하면서 미래차 관련 서비스 산업이 태동하고 있는데요. 공유경제로 인해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성차 조립 부분의 부가가치는 감소하고 있고요. 부품과 미래차 관련 서비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보고서에 나온 얘기예요. 자, 이동수단 솔루션 계속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자동차 업계들은 이동수단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소유하기보다는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서 임대하는 서비스를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가지고 임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공유경제차 많이 지금 이용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렌트인데 공유경제로 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자동차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이런 어떤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산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래 산업의 먹거리를 찾으라 그런다면 현대자동차의 이런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게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10대 운전면허 취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안 딴다는 거죠. 뭘 하고 있나요? 운전하는 대신에 뭐였어요? 전동 킥보드를 탄다든지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이동수단을 하고 있다. 모빌리티를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이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품질 향상 체계를 알고 있는가라고 또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요 캡처를 딱 뜨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자동차가 품질 향상 체계가 이제 5가지로 있는데 고객 중심의 품질 혁신이 있겠고요, 글로벌 최고 품질이 있고 맨 윗단대가 이제 세일즈 부분인데 글로벌 판매 경쟁력에서 요 5가지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품질 향상 체계. 그래서 요 5가지 단계는 좀 알고 있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가 이건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자료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에서 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좀 이해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차 개발 및 양산 과정이 있는데 요것도 한번 그냥 이해 측면에서 볼게요. 이해 측면에서
본다면은 대량 양산체가 실제 친환경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나왔었고요. 사실 이때 이제 독자 개발한 시스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16년부터 17년까지는 최고 성능 구현. 그러니까 그 전은 뭐냐면 양산 체제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그다음부터 16년부터 17년까지는 최고 성능을 구현하려고 많은 기술 개발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8년도 이후에 같은 경우는 차세대 환경차를 개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환경차 판매 누적이 이미 100만 대로 돌파했던 부분이 18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친환경의 역사 히스토리를 본다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부품 소재 기술 개발 숙제 이렇게 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된 협력 업체들에 대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하고 있어요? 부품 관련 쪽이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소재 기술, 부품 소재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를 만약에 여러분께서 답변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산업 쪽에서는 지금의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요거 고민하고 있거든요. 경량화 부분이 있습니다. 경량화. 연비 향상과 전자파 차폐를 위한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또 나와요. 미래자동차 경량화를 위한 탄소 섬유 복합 소재, 이런 부분도 지금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있고요. 미래자동차 경량화 또는 고분자 소재 기술 개발, 이런 부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방열 접착 솔루션 기술 개발, 그다음에 뭐 여기서 나오는 HCPP 같은 어떤 제조 기술 개발, 이게 다양한 6가지의 부품 소재 고민이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부품 소재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다? 실제적으로 여러분께서 자동차 쪽에서 부품 쪽이라면 요 자료를 굳이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제가 여쭤봤더니 부품 산업계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교수님이. 그래서 관련된 교수님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알고 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준비를 하시면 요거에서 솔루션 이거에 대해 답변해 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자신만의 생각. 아이디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보면은요, 이렇게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칩보코드라든지 한국 직업방송 안에서 현대자동차 기업분석이라든지 면접 준비는 이미 많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튜브 가셔갖고 한국 직업방송 검색하시고 현대자동차 아니면 권혁준 치시면 이미 내용이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변화들이라든지 앞으로 면접에서 나왔던 부분과 또 앞으로 나올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대자동차 지금의 트렌드와 맞물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칩보 코드는 그렇죠. 여러분께 맞춰간다 그랬잖아요. 코디네이팅 해준다 그랬잖아요. 큐레이션 해준다 그랬잖아요. 칩보 코드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께 미리 새로운 정보,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존 방송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나오는 칩보 코드의 방송도 계속적으로 보셔야지만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업데이트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알아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칩보 코드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